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때이른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조선반도 인민들을 위하여 2019년형 프리미엄 이메텍 전기요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라고 지시하시었다. 유럽 인증을 통과해 전자파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프리미엄 이메텍 전기요는 매일 6시간씩 사용해도 한 달 전기료가 고작 1,000원에 불과해 김용민 동지는 이메텍 전기요야말로 겨울철 동장군의 적대 행위를 중지시킬 평화의 아이콘이라 강조하시었다. 오직 이탈리아에서만 생산되는 2019년형 프리미엄 이메텍 전기요, 물세탁이 가능한 싱글 사이즈 전기요를 9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1월 5일) 월요일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산하 보건소가 과거 조울증 환자인 이재선 씨를 상대로 대면 진단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했습니다. 이게 이재선 씨 강제 입원과 관련해 당시 시장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했던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이재선 씨가 강제 입원되긴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재선 씨 부인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이재명 지사에 의한 강제 입원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행위의 결과가 없는데 과정만으로 직권남용 죄를 묻겠다? 납득 안 되지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은 자기 형이 폭력성을 띤 심리질환 증세를 보여도 갈등 관계라면 입원을 아예 검토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KBS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가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KBS의 이재명 지사 흠집 내기는 도를 넘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틀 전에 김부선 씨의 일방적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전력이 있지요. 자사, 즉 KBS 언론 비평 프로그램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던 그 인터뷰 말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가 성립된 과정에 의문을 던집니다. 어떤 계기로 이 인터뷰가 성사된 것인가요? 주선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에서야 세간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김부선 씨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한 저널리즘적 성찰을 언제쯤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까? 지방선거에 별 영향을 안 주었으니 문제없다고 넘어갈 생각입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처벌도 수사도 비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은 분은 없겠지요. 혐오는 저널리즘에서 금기 아니었던가요? 고대영 시대를 끝내고 정상화 궤도를 탄 맥락이건만 납득할 수 없는 허위 보도를 뱉어내는 KBS.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가르쳤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2019학년도 목사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과정이 되려는 신학석사는 주간 야간 과정이 있고요. 목사가 될 생각은 없지만 한신 신학을 경험하려는 일반 신학석사는 주말 과정으로 있습니다. 11월 23일 낮 5시까지 모집하는데요. 서울전화 2125-0114 2125-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신학을 통해서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오늘 사김쇼 이어갑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경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세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새해 송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대학 다니실 때 송복 교수 퇴임 행사에 가가지고 열심히 닭짓한 당신 떠나라 이런 폐륜적 망동을 일삼았던 김수민 평론가. 지금은 많이 성숙했습니다. 예. 그때 그 사건을 지켜보시면 제가 요즘에 김용민 PD한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송복 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송복 영신.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분과 좀 회포를 푸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 사시다시피 하는데. 네. 예, 근데 저를 알아보시지는 못할 거예요. 예, 제 이름도 모를 것이고. 그래요. 예, 그때 조중동에서 특히 조선동화 저희 이름이나 저희 단체 명의를 제대로 소개를 안 해가지고. 네. 그리고 송 교수님도 그냥 그 피켓 시위 하는 거를 지켜보시다가 바로 강연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봐도 못 알아보실 것 같아요. 최근에 가까이서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못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요. 그 배은했다라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주장했는데, 그분께 수업을 듣거나 혹은 은혜를 입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은혜를 입기는커녕 그분이 쓰시는 칼럼 때문에 스트레스만 많이 받았죠. 예. 한 번도 수업도 들은 적도 없고. 그럼 배은이 아니지. 아니, 같은 학교에서 한 사람은 교수고 한 사람은 학생이었다고 그게 은혜를 주고받은 관계가 됩니까? 그러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용민과의 관계는 은혜를 입고 또 받는 관계다. 이런 점을 또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가 은혜를 갚는 방법은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고 예, 바로 잡아 드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쓴소리를 일삼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좀 드릴 얘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고 사립유치원 문제인데요. 두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 댓글들을 지켜보면서 사회에 우려할 만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좀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두 문제 모두에서 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예, 그래서 좀 오늘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요. 어떤 우려할 지점을 발견하신 겁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사실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 기자의 성향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인용한 사람이 하종강 씨예요. 예,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유명하죠. 지금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원장이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강연도 많이 다니셨고 노동상담 활동 많이 하셨고 만화 송곳에 나오는 고구신이라고 하는 노무사의 실제 모델 중에 한 분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만화에도 카메오로 잠깐 그분의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예, 우리 김용민 브리핑 출연하시는 이선옥 씨도 송곳에서 카메오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 인터뷰를 따는 걸 봐서는 그 기자도 정규직화라든가 고용안정, 노동권 신장에 찬성하는 기자라고 봐요. 예. 예, 근데 그 기사에 엄청난 악플들이 달려있는 걸 보면서, 예, 그리고 그 악플의 내용을 보면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기사는 공공부문에서 최근에 정규직화를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정규직화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그 기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불만은 원래 정규직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보안 노동자가 정규직화의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문제는 정규직화가 되면은 원래 정규직들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50대 후반입니다. 근데 보통 보안직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 일을 시작하셔서 네. 일종의 노인 일자리로 많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예.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됐다가 이거 정년이 바로 몇 년 뒤에 다가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규직 전환이 되긴 했는데 자회사 고용이라는 형태로 정규직이 됐어요. 네. 기관에서 직접적인 어떤 고용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기관 산하의 자회사를 두고 거기에 고용이 된 건데 이게 기존의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된 거하고 차이는 고용은 안정이 되지만 어떤 처우라든가 여타의 부분들이 별로 개선되지는 않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자회사 고용을 하다 보면은 또 중간에 자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그 비용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고용에 따른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그 기사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규직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이고 사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깔려있는 방법보다 그 문제를 해소하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드는 해법이 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서울교통공사 논란도 있었지만은 사실 서울교통공사는 그나마 좀 간단한 편입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많이 채용됐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원래 그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었던 일자리고 인기가 없는 일자리였죠. 예. 그러다 보면은 그 회사에 원래 일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 친인척한테 야 여기 자리 뽑는데 너 한번 지원해봐라. 그리고 뭐 어렵지 않게 채용은 될 거다. 일단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비정규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권유를 하기가 쉬운 것이고. 예. 그 부분 또 안 그래도 그 하종강 선생이 칼럼으로 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작에 그럼 정규직으로 뽑았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논리라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인기가 없는 편인 일자리였기 때문에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 승계라는 방법이 신규 채용이라는 방법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교통공사 논란이 그래도 잦아들지 않는 거는 요즘에 취업도 하기 힘들고 하니까 질투도 있는 것이고 그 질투는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공사 이외의 여러 일자리들이 정규직화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느냐, 원래 일하던 사람들을 승계해야 되느냐, 뭐 간단한 척도는 인기가 없는 자리, 뭐 좀 굳은 일을 하는 자리 같은 경우는 원래 일하던 사람들의 어떤 공로를 인정을 해서 했던 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신규가 아니라 고용 승계를 하면 될 텐데 근데 이게 딱 기준선을 그어가지고 나누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에도 원래 일했던 사람들의 경력이라던가 노고를 인정을 해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가산점은 또 몇 점을 줘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일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상황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현장 자체가 복잡하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현장을 다룬 기사에 대해서 기레기 새끼라는 댓글들이 넘쳐나게 달렸고 그리고 댓글을 단 사람들도 성향이 두 부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한쪽 부류는 정부에서 정규직화를 잘 하고 있는데 왜 회방질이냐 몇몇 사례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호도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정규직화 자체가 틀렸다. 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입장차는 양쪽에서 나오는 건데 양쪽의 공통점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성 더하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논란이 말끔하게 해소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 사회가 오히려 하나도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위기의식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해법이 갖고 있는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할 때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방향들이 거의 대부분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이 좀 바뀌고 나니까 더 골치가 아픈 게, 뭐든 간에 좀 좋은 방향으로 해보려고 해도 다 딜레마가 있고, 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그랬었고, 입시 문제도 그랬었고, 막상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니까 또 다른 어떤 저항들이 생기고, 원래 이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 일부조차도 뭐 돌아서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자체는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거를 직시하면서, 문제를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태도가 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사립유치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예. 사립유치원도 제가 기사를 보다가 댓글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립유치원 문제의 여러 해결 방안 중에서 하나로 등장한 것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거든요. 예, 예, 예. 네. 근데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대단히 악플들이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주목한 언론이 시사인인데요. 시사인이 2017년 작년에도 공영형 사립유치원 기사를 냈었어요. 예. 예, 그때 기사도 다시 보니까 악플들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단체가 동원됐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이런 거 아니에요? 몇 억만 들이면은 사립유치원을 공영형 구조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공적 통제, 감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또 공영 유치원을 만들려면 100억 정도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 액수는 줄이면서 공적 통제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안으로서 이 공영형 사립 유치원 제도가 그동안 강구되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왜 악플을 달죠?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사립유치원 쪽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국공립을 확충해야 한다는 분들이 악플을 달았어요. 그래요? 네, 악플 다신 분들의 성향은 뭐였냐면 국공립을 확충해야 되는데 뭐할로 사립을 그렇게 지원해 주냐는 거였어요. 근데 참 이런 경우면 문제가 됩니다. 국공립에 들여야 될 재원을 국공립을 확충하는 데 쓰지 않고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만드는 데만 쓴다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것도 좀 불분명한 것이 정부에서 얼마 전에 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예. 저는 내용은 다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방향성도 좋고 현장과 현실을 많이 감안한 그런 정책이었는데 유치원 중에서 국공립 비중을 40%까지로 늘리겠다. 네, 원래 대통령 공약이 40%긴 했지만 그 실현 시점을 당긴 것이었죠. 그래서 응당해야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공영형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공영형 사립 유치원은 사립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면 그 40%의 국공립에 공영형도 포함이 되는 건가? 예, 굉장히 이게 불분명해서 기사에도 제대로 설명된 것이었고 기자도 정부에 질문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교육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직도에 쓰여져 있는 전화를 걸었는데 3일에 걸쳐서 5번 정도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안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안 받기로 한 것인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교육부에 꽤나 전화 걸어본 사람들은 아마 이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예. 걸어보셨나요? 저희 관계자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 뭐 여기로 넘기고 저기로 넘기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 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당겨서 받아서 넘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무도 안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그러죠. 나 바른미래당 김수민이다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바른미래당 김수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화를 아예 안 받았어. 예, 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저는 이제 그 공영형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 40 안에 들어가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걸 전제를 일단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유효한 해법인 것이
국공립을 40%까지 늘리는 것도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거론이 되는 거고, 뭐 매입형 일단 거론이 되고 있죠. 사립유치원을 사들여서 국공립으로 만들어 버린다. 예. 이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될 방안이긴 한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딱 한 군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녹록지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뜻이 될 테고,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 부지에 남아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좀 분할해가지고 단설 유치원을 세우는 그런 방안도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으쓱거리면서 대구시는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 교육청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기사도 실렸는데 그것도 뭐 부지가 없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분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중고등학생이랑 유치원생이 같이 지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것도 할 수 있으면 또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설 유치원도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단설이 무조건 좋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병설에 대해서 거부감을 그렇게 피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목소리가 잦아든 것 같긴 해요. 현실이 현실이라서. 근데 병설 유치원은 또 뭐 유력한 또 현실적인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아이디어를 보태면은 초등학교 학제가 지금 6년인데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도 5년으로 줄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안철수 대선 후보도 뭐 초등학교 5년 얘기를 한 적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 이건 좀 장기적이긴 거라서 당장에 기대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긴 하지만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 빈교실이 늘기 때문에 병설 유치원이랑 같이 좀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야 하는 그래야지 40%가 될까 말까 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들이 조금씩 다 성공을 해서 목표대로 40%를 채웠다라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0%가 사립 유치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가 뭐 어떤 분은 공립보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유치원이 있어서 거기에 보낸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첫 번째 궁극적인 이유는 국공립에 보내고 싶은데 국공립이 다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립을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양극화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40%까지 국공립을 늘리더라도. 그래서 저는 나머지 60% 사립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최근 말하고 있는 뭐 처음 학교로 시스템이나 에듀파인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하는 것, 이거는 조건 없이 시행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게 또 문제가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이 지금 우리 사유재산인데 왜 그러냐라고 나오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유치원을 사립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이기도 하지만 지원 규모가 쉽게 얘기해서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한다고 보거든요. 최소 45%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이. 그렇다면은 유치원 원장들이 곱고 밉고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많이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안이 될 겁니다. 그냥 무작정 사립인데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투명성 감독 이런 것들을 또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자기 땅이나 뭐 건물 같은 거 자기 돈으로 해서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이윤 추구의 욕망을 벗지 못할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좀 이윤 추구 욕망을 꺾는 동시에 운영의 안정성을 또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감독이나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관철시켜야 되는 그리고 이제 사립 유치원도 똑같은 사립이 아니라 의무라든가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만큼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립 유치원에도 어느 정도 단계나 층위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대단히 복잡한 해법들이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영형 사립 유치원은 첫 단계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공영형 사립 유치원도 아직까지 빨리 늘고 있지 못해요. 이것도 조희연 교육감이 유치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공영형 사립 유치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현재로서 한 4군데인가요? 그 정도 지정이 돼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시한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나게 되면 공영형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서 마음 먹고 공영형 사립 유치원 전환을 시도했던 원장들도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참고로 공영형 사립 유치원은 원래 사립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방을 하고 거의 국공립하고 같은 수준으로 감독을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유치원인데
처음 유치원을 만든다 했을 때는 굳이 공영형 사립을 만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예. 저는 참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 좋게 보기가 어려운 게, 진작에 산업화 단계에서 나라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유치원이나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국립을 충분히 지었었어야 했습니다. 예, 그건 독재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독재자라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이 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안목이 짧았다라는 한편으로는 예.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현실은 사립이 엄청나게 많은 80%에 해당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국공립 위주로 만들기 어렵고 나머지 사립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또 그리고 뭐 원장들이 폐원하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기도 한데, 폐원 같은 경우는 많이 막아낼 수는 있지만 원안 모집을 중단하겠다 이래버리면 좀 답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하면은 국공립 늘리다가 수급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공립 확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국공립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수익 추구만 하다가는 끝장날 수도 있겠다. 차라리 공영형으로 편입이 되거나 사실상의 거의 공공기관에 가깝게 운영을 하자라는 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국공립 확충은 당연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들, 남아있는 사립 영역에 대한 해법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해법에는 당연히 지원이라든가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유치원 원장에 대한 혐오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데, 공영형 사립 유치원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해법에 대해서조차도 그냥 닥치고 국공립만 늘리세요라고 하는 풍토가 과연 바람직한지 좀 걱정되는 것이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현상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불평등 구조가 20대 80으로 짜여져 있으면 당연히 그 불평등을 완화해야 되는데, 이 구조를 어떤 서투른 해법이나 단선적인 해법만 가지고 일을 밀어붙이다가 50대 50의 구조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50대 50이 된다고 했을 때는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으로 편입될 뿐 나머지 50에 대한 배제, 불평등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은 배를 타야 되는데 배 좌석이 좀 좁아서 넓히고 뭐 안락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을 잡아먹게 돼서 오히려 배 타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대 80 구조에서 중요한 거는 불평등을 없앤다는 것은 20대 80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무는 것이지, 장벽의 위치를 조금 50대 50 쪽으로 밀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잘못하면은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고 대략의 방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해법을 잘못 쓰게 되면은 오히려 교묘하게 불평등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좀 쉬운 해법만을 고집하고 핏대로 올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우려가 되죠. 또 최근에 강사법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강사법 같은 경우는 법의 내용은 그 강사들의 어떤 처우를 안정시켜준다는 것이겠고 좋은 취지겠습니다만은, 당장에 지금 강사법을 명목으로 이유로 해가지고 강사들에 대한 해고,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준비가 되고 있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 강사도 아니고 행정에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조교들도 지금 다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강사법 얘기를 제가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법을 시행하면서 어떤 보완책을 내놓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법을 뭐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유예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려다가 나머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방법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오히려 문제가 더 다른 방향으로 커질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잘 안 보는 습관들이 우리가 은연중에 생긴 것이 아닌가.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는 9년 동안 전반적인 퇴행을 겪다 보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그냥 밀면은 그만이다. 그러면 그게 그냥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도 생겨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야말로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남긴 가장 나쁜 유산이자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법을 만들어내는 데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토론을 벌이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김수민 평론가가 보기에는 최상의 해법은 뭐라고 보세요?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대책은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머니투데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나쁜 기사는 따로 있었어요. 그 기사는 뭐였냐면 취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패러다임을 너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사실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딱 나뉘어지지 않는 자리들도 있는 것이고 그 말 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독일에서 슈레더 정권 때 있었던 슈레더 정권은 원래 중도 좌파 정권이지만 신자유주의를 상당히 많이 수용한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을 걸었는데 그 정권에서 내놓았던 해법들 임금을 삭감한다거나 노동자들한테 다 불리하게 전개된 그런 정책들만 예시로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사야말로 진짜 나쁜 기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규직 비정규직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신규 채용이냐 아니면 고용 승계냐 했을 때는 그 자리가 원래 인기가 있는 자리냐 또 신규 채용을 할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자리 있냐 이런 것들 가지고 대략적인 방향을 정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회사 고용 형태 같은 경우는 좀 저도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해법이긴 해요. 사실상의 그냥 공적인 용역업체 하나를 더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규직화에 가깝긴 한데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면 비정규직일 때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고용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임금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무기계약직은 중규직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게 기존 정규직들이 누리는 어떤 호봉제라든가 이쪽에 편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부족하다, 정규직화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 방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라는 해법도 해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임금 체계 자체가 호봉제는 별로 맞지 않다. 앞으로는 직무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게 맞고 처음에 취직했을 때 저임금이었다가 나중에 오랫동안 일하면 고임금이 이런 체계 자체가 현재 세상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봐요. 자발적인 이직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호봉제를 고집을 하거나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장기간 가입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저는 민주노총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올리자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하고 비판적인 이유가 오랫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실상 중산층인 노동자들에게만 좋은 방안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의 살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도 정규직화해서 무기계약직은 나쁜 것이고 절충안에 불과하거나 차선 또는 차악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는 좀 올바르지 않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을 깨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보수 세력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해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고 저는 대신에 이거는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좋겠는 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에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정규직화하면서 저 사람을 왜 정규직으로 해줘야 됩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늘어놓는 특히 엘리트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은 월급이라도 더 줘라. 최소한. 그렇죠. 비정규직을 쓰게 되는 합리적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장에서 한 3년 뒤, 5년 뒤에도 100명을 고용할 자신이 없다. 일은 100명이 필요한데 이 규모가 그때까지 그렇게 지속될 자신이 없고 대충 세보니까 한 7, 80명 정도는 안정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20, 30명 정도 비정규직을 쓸 수는 있겠죠. 대신에 그렇게 고용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비정규직을 쓰는 거라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거기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전세냐 자가냐 월세냐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규직은 일방적으로 좋고 비정규직은 일방적으로 나쁘고 이런 문제가 심화돼서 결국 양극화가 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신분 관계로 볼 수밖에 없죠. 정규직은 높은 신분, 비정규직은 낮은 신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격차를 만회하는 측면에서라도 월급은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 착취자의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그 책을 쓰신 이한 변호사는 1.3배 정도 더 줘야 된다라고 제안을 또 하셨어요. 예. 어떤 분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얘기하면서 임금을 같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비정규직 월급을 더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비정규직 자체가 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정규직이라는 형태로 일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는 것이 사람이 얽매이는 것이기도 한데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너무 급진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아니 뭐 비정규 노예를 정규 노예로 만드는 게 좋은 건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겠고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류의 삶이 좀 여러 가지 직업을 겸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단순 노동하는 사람은 단순 노동만 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이거는 인류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단순 노동도 하고 숙련 노동도 하고 뭐 시민운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게 현실적이라고 봐요. 이게 제가 뭐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람이 뭐 단순 노동하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전문가들은 단순 노동이라는 것에 또 좋은 점을 경험을 못 해봅니다. 단순 예. 노동도 좋을 때가 많아요. 길게만 안 하면 예를 들면서 뭐 선거운동, 선거 캠프에서 있다가 선거 캠프에 있다 보면 공보물에 어떤 스티커라든가 이런 걸 붙여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선거에서 홍보 업무를 맡든 조직 업무를 맡든 간에 다 달라붙어요. 예, 그때 얼마나 머리가 상쾌한지 모릅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정규직화 자체가 인류의 목표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대신에 비정규직을 쓴다면은 월급은 더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도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불안하지는 않죠.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의 월급을 더 주는 이거는 좀 법제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만 해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그게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정규직 그만할래, 비정규직 할래, 이런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요. 그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전에 울산의 중공업 조선사업장 쪽에서는 비정규직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비정규직으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유지되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더 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노동자 대투쟁을 하면서 정규직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럼 나도 정규직으로 취직할래 이러면서 이제 또 넘어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정규직 임금 그때 당시에 올렸던 게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임금이 더 주게 되면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단점이 좀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측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차라리 정규직 쓰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규직화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정규직한테 월급을 더 주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살펴본 시간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웬일로 유익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비정규직인데 말이죠. 월급을 더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로 30분을 채웠습니다. 게스트 출연료는 MC 출연료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그 요점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SBS와 KBS에 그것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제 출연료는 올리지 않고 김용민 MC의 출연료만 깎는 것으로 비교되는 건 아닌가. 설마 그런 상황이 올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은 장기 렌트카 시대. 장기 렌트 오토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세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경쟁력으로 가격을 낮춘 세 사람. 실력과 정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세 사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세 사람. 검색창에 세 사람.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먼저 최근에 직장 내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진호 씨 얘기 먼저 해야겠죠. 예, 위디스크 회장. 예. 예. 이게 하나만 걸린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몰카, 리벤지 포르노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게다가 이 폭행 사건 관련된 검찰의 지지부진한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한 번에 보여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3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의 공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와 셜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그것에 관련된 이제 국회 얘기를 먼저 하나 좀 해볼까 합니다. 직장 내 갑질이고 사장이 혹은 하여튼 대표가 혹은 상사가 부하 직원을 괴롭혔을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돌이켜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땅콩 항공이라고 불리우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다들 기억이 나실 거고요. 아유, 참 치가 떨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화에서 있었던 보복 폭행. 그다음에 이제 교촌에서도 이제 그 폭행 갑질을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는 내부에서 이제 견제 장치가 없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오너가 마음을 바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성선설을 믿던 성악설을 믿던 어쨌든 한번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꾸짖음을 당하지 않으면 점점 더 그 잘못의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렇죠. 한번 했는데 이거 이래도 되나 보네 하면 또 하게 되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선생이 화가 나면 마대자루라고 하죠. 그 봉골레 가지고 와서 그걸로 애들 엉덩이에 피가 날 때까지 피곤죽이 날 때까지 50대 100대씩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그거 아무도 못 말렸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선생님도 말리지도 않고 집에 가서 맞고 왔다 그러면 집에서 부모들도 회초리를 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것이 훈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통제가 잘 안 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질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어떤 식으로도 합리화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50대 100대씩 때리는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죠. 예, 자로한 대로 때리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보편적 상식이 모든 사람이랑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50대 100대씩 때려서 애가 걷질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그걸 교육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성혜영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이런 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죠. 예,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 미친 선생들이 있었고 복싱을 하듯 애를 때려가면서 교실 한 바퀴 도는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죠. 근데 그때는 내가 안 맞아서 다행이라든지 난 안 맞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언젠가부터 학생들이 전화기를 112에 신고한 거 아닙니까? 폭행당한다고. 그렇죠. 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예. 그러다 이제는 그것이 인권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신고한 학생들의 뉴스를 제가 이제 기성세대가 된 이후에 접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왜 나는 17살 때 나에게 인권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좀 이번 이 직장 갑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옆에서 때리는 거 왜 못 말렸냐부터 시작해서 뭐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교육받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안 맞았으면 내가 욕 안 먹었으면 이러고 넘어가야지 뭐 직장 생활이 원래 더러운 거야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갑질은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걸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당장 필요한 일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들어보셨겠지만 이 법은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으로 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얘기 뭐냐면 환경노동위원장 심지어 지금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전체가 찬성을 해서 법사위로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법사위가 청취자분들께서 정확히 알아주셔야 하는 게 법사위가 하는 일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모든 법안을 글로 한 번에 가져오는 까닭은 그 법이 혹시 다른 법이랑 상충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보좌관인데 그럼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이 똑같은 뭐 사행성 관련된 법이 방통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혹은 뭐 산자위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식견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게 그쪽 법과 이 상충할 가능성이 아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법안에 맞지 않는 자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라고 법사위를 넘기는 건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제 소위원회가 2개 있는데 법사위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는 1소위와 그다음에 법사위 외의 상임위의 법안을 논의하는 2소위가 있습니다. 2소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상전처럼 그런 거예요. 미국 상원처럼 거기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2소위로 직장 내 괴롭힘법을 보내려고 정말 발악하듯 애를 썼던 국회의원이 바로 이완영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법사위가 지난 9월 20일에 이 법 상정을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회의록을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발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 아무리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체 지도하고 시행돼야 하는 점으로 봐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바로잡고 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이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 재차 주장을 하냐면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 정서적인 것이냐, 신체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 이거 매우 주관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다 괴롭힘이에요. 성희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쾌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최초로 이 법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사업장 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더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기본 성격을 깡그리 무시한 발언인 겁니다. 자기들이 뭔데 규정을 다시 논의를 해요. 그건 이미 환노위에서 논의를 해서 자유한국당의 환노위원장인 자유한국당이 다 합의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문제는 가장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 됐다고 하면 끝인 겁니다. 거기서. 근데 여기서 정의를 다시 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월권이죠. 이건 제가 심하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이완영 의원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은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겠죠. 이 뭐 지금 처음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 등 그 이제 보험회사가 특수고용 관계로 하고 있는 이 보험 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환노위가 전체 결정하던 법안 소위에 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완영 의원 끝까지 반대해서 김성태 당시 그 법안 소위 위원장이 고성을 질러가면서 당신 왜 그러냐고 이 법은 심지어 그 법은 자유한국당이 낸 법안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전체 회의로 다시 상정해서 당시 신계륜 위원장이야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는 가운데 이완영 의원을 배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법사위를 보내놨더니 그때는 그 법을 권성동 의원이 막았습니다. 똑같이 제2소위에서. 이 똑같은 일을 지금 이완영 의원이 다시 20대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심각한데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본인이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지 누군지 정확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짐작되는 반응이 있습니다만 제가 뭐 다른 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만 놓고 봐도 정의와 규정한 것은 환노위에서 다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그것을 논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게다가 전원 찬성을 했으니까 빨리 이완영 의원을 설득해서
당론으로 정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 내에서 여직원이 불쾌했으면 성희롱이다. 이것은 뭐 성희롱은 비단 여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 상사에게 남성 직원이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남성 상사에게 남성 직원이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성적으로 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왜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 직원끼리 서로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대방의 꾸민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행동 거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직장은 일하는 곳이지. 그렇죠. 그런 기본 의식이 안 돼 있는 직장 상사들은 혼나야 돼요. 옛날에 50대씩 피곤직이 되도록 막대 걸려 들었던 사람들 이제 징계 받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죠.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까?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유한국당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빨리 게다가 뭐 김성태 의원 환노위 출신으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완용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지어서 이번 본회의에는 법사위가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차제에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을 만들어서 직장 상사들에게, 직장 오너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정확히 날려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폭적으로 공감하고요. 아, 이완영은 도대체 누구한테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인지 혹은 뭐 누구에게 덕을 끼치려고 했던 것인지 혹은 우연찮게도 그렇게 된 것인지 뭐 분명한 것은 국회에 오랫동안 둬서 국민에게 별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확고히 서게 만드네요. 예.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바로 그 이완영 의원이 고용노동부 출신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청장까지 했던, 예, 지청장까지 했던 사람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노동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관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 왔는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공무원들을 받아들여서 이 정당의 관료 시스템을 이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전 드네요. 뭐 예. 씁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진호 같은 자들은 처벌 받아야죠. 어떻게 그걸 지금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예. 이제는 딴소리 못할 것 같은데 이완영 씨가 계속 고집할까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 특수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 도입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맞고함을 질러가면서까지 통과시킨 법안을 막아 놓았던 전례를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앉아있는 법사위원 심지어 그 옆에 앉아있던 최봉홍 의원이 본인 낸 법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완영 의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을 보고 있었어요. 자유한국당끼리 싸우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된다고 우겼던 그 어떤 후한무치함을 돌이켜볼 때 글쎄요. 자유한국당 당지도부가 나서서 이야기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런 맥락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냥 이완영이 반대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김성애 보좌관이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는 신계륜 의원 보좌관이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소위 현장에 가서 뭐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틀림없습니다. 예,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2014년 5년에서 그 법안이 논의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또 양진호 스캔들은 말이죠. 검찰의 그림자가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근에 그 자택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직장 갑질인데 왜 자택을 압수수색하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게 그 2013년에 양진호의 현재는 뭐 이혼을 한 당시 부인과 불륜 관계를 그 의심을 한 뭐 양진호 거의 이제 보면 의처충 수준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인의 핸드폰에 카톡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감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인의 대학 동창을 본인 회사로 불러다가 뭐 유도 선수 출신인 동생부터 시작해서 4명을 같이 불러서 폭행하고 뭐 침뱉고 구두할 테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은 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이고요. 예. 교수가 그래서 6개월 동안 외국을 도망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고소를 2015년에 하죠. 예. 그러고는 그 동생에 대해서만 약식 처벌이 이루어지고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는 신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수는 뭐 이제 너무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양진호하고 그의 동생이 한 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같이 때렸기 때문에 그건 뭐 피해갈 수 없고
최소한 조사는 해보고 되니 안 되니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했다는 사실은 검찰이 그때 덮은 거죠. 그럼 경찰이 지금 이걸 왜 불이 나게 달겨 들어가고 물론 검찰의 지휘를 받긴 합니다만 압수수색을 했을까? 이 관련된 내용들을 확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려는 의지를 저는 경찰이 갖고 있다라고 일단 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양진호의 폭행 사건도 연루가 되어 있고 또한 이 웹하드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불법 자료, 뭐 리벤지 포르노부터 시작해서 온갖 불법 음란 동영상들이 꽉 차 있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관리들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좀 회원이 1,0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거대한 사이트예요. 벌어들인 수익도 좀 어마어마했고 그 수익의 대부분이 이 불법 영상에서 나온 것이었고 왜냐하면 이 합법적으로 업로드된 영상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마진이 적은데 불법 동영상은 해외 업로더들만 잘 관리하면 됐다는 것이고요. 뭐 그렇죠. 신문 보도엔 심지어는 이런 일로 고통받다가 본인의 생을 직접 마감한 것을 택했던 피해자들에게 유작이라는 앞에 타이틀을 달아갖고 다시 업로드라는 정말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이 패륜적인 만행을 저질러 오면서 지금까지 그냥 진행해 왔다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음란물 촬영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조차도 뭐 유작 이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음으로도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전 뭐 법적으로는 처벌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다운로드 받고 이용한 사람들에게도 좀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부추기고 이 업로더들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거의 고용 형태로 갔던 이 양진호와 이 위디스크의 운영진들 그리고 이 회사 직원들도 전부 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부분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검찰과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과연 이자들이 자기 역할을 했는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게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더 많은 더 좋은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해서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거는 우리 정문호 게이트로 이 탄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우리 최유정 변호사 지금은 징역을 살고 계시죠. 최유정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맡았고 여하튼 법조계에서 상당히 화려한 라인을 지금 보유하면서 계속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세상의 살인범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변호사를 잘 구한 문제인 거고 검찰이나 경찰이 혹시 양진호와 이런 문제에서 유착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속아내는 것. 전 이것이 또 정은호 게이트 때 사실 정은호 게이트가 이렇게까지 번져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었습니까? 저는 정말 위험한 기회에 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 양진호도 관련돼서 양진호의 모든 것을 털면 연관되어 있는 스폰서를 받았던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인사들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이 발생한다면 전 뭐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들여야 하고 차제에 이 웹하드 산업을 한번 크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뭐 고용이 어쩌고저쩌고 산업 효과가 어쩌고저쩌고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럼요. 태연하게 피해자들의 영상이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 영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알고 보면 그 회사도 양진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지경이거든요. 한쪽에서 업로드하고 그 피해자한테 돈을 받고 지워주고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이 엽기적인 만행과 여러 가지 이 의혹들 네, 뭐 이참에 쓸어내야 된다. 뭐 그래서 웹하드 산업이 이것을 휘청거리고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런 일로 피해받고 벌벌 떨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좀 명백한 조치가 외국 사이트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이 손을 못 쓴다는 건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번에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안행이 국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많이 파헤쳤습니다. 행안위에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인 권미혁 의원 같은 경우에 웹하드에 단속을 하러 들어간 사람 아이디가
검색했을 때 보이는 화면과 실제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서 수사 요점을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이런 점들을 좀 더 잘 파헤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이 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뭐 대통령까지 지적을 한 이상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꼭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웹하드 업체도 그렇지만 이들을 비호했던 검찰 내에 이런 뒷배 누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번에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다음 문제 예산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대략 한 470조 규모로 좀 잡혀 있고 예.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예산을 다 깎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특히나 고용과 관련돼서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에 철도 자본 중에 이제 남북 철도에 있는 이 자본도 다 삭감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짚어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야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22조 강바닥에 돈을 뿌렸다고 저희가 욕은 하는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그 22조를 실제로 현금을 강에다 묻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현금을 내려주면 공사하는 업체들이 돈을 상당히 해먹고 어쨌거나 신용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인부들을 고용해서 4대강 정비 사업을 22조를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22조가 건설회사 대표에게 들어갔던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에게 들어갔던 돈이 국가의 세금이 풀린 겁니다. 이명박 주머니에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돈이 돌아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효율이라는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명박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과 그 다음에 그 각종 건설회사 대표들이 꿀꺽한 돈들이 세금을 낭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깝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경기 부양을 했던 것이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하여튼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해서 빚잔치를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빚에 대해서 공포를 갖지 않게 둔감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빚을 내고 집을 사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률을 억지로 맞춰왔던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최경환 전 경제부 총리가 한마디 하시네요. 제가 제 입으로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은 없었다. 자꾸 그렇게 마타도어를 퍼뜨리면 제가 이 동대구역에 가서 똥을 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이신데요. 아, 그래요? 오. 예, 아직 한 번도 모습을 뵙지 못했습니다. 영어에 모임이 되게 계셔서.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첫 회의 때 첫 번째 발언 주자로 최경환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적어놔 버려갖고 저희 행정실에서 예. 예, 해프닝이 있으면 발언하세요 그랬는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거기 없고 예. 마침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도 상임위가 같거든요. 아, 같아요? 예, 그래서 안민석 위원장은 그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발언하라는 줄 알고 대본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심히 뻘쭘해 하셨다는 예,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식순에서 빼버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소득을 늘리는데 예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퍼주기라고 욕할 수 있습니다. 퍼주는 측면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경기를 부양하려면 세금을 퍼서 누군가에게 줘야 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줄 것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는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소득을 늘린 데 쓰겠다는 것이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임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이 쓰고 그 돈이 돌아야 경기가 살고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뻔히 알고 있는 양반들이 자기들은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22조를 정말 말 그대로 강바닥에 뿌려서 경기를 부양한 주제에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예산을 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로막는 건 참 후한무치의 극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자유한국당이 대응해서 앞거는
그 소득 하위 90%에게 월 10만 원씩 주던 아동수당을 100%로 늘린 데 이번에 동의했죠. 아시겠지만 이 10%에게 10만 원을 안 주려고 드리는 행정비용이 1,000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일선 공무원들은 그 10%를 가려내려고 야근을 해야 되고 엉뚱한 업무를 한 거거든요.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될, 아동들을 지원해야 할 업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누가 더 부자인지를 따지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한심한 짓을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멈췄다는 것은 정말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갑자기 10만 원 갖고 안 되고 또 3년 안에 30만 원으로 인상하자라고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또 출산을 하면 임산부에게 뭐 200만 원을 토탈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을 하면 2천만 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또 내놓고 있어서 난 이 사람들이 오락가락한데 정말 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보편적 복지라는 기본 정신에 조금이라도 동의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전 뭐 그건 일단 환영을 하고 싶고요. 이들도 얘기하지만 청소년 내일수당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리고 아동들도 30만 원 주고 이런 게 사실 다 그 부모한테 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 키우면 학원도 한두 개씩 보내야 되고 뭐 치아도 교정해야 되고 어디 아픈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또 애가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주민센터라고 하더라도 한 7, 8만 원씩 내서 수영도 보내고 싶고 이런데 소비의 지출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걸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우처가 생겨서 한 2, 30만 원씩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갖고 제가 빵 사 먹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들이. 당연히 그 돈 아이들을 위해 쓸 거고 그 돈은 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이가 가는 치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에게 옷을 사줄 수도 있고 뭐 정말 무궁무진한 용도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쓰여지고 그것이 경기를 낮게 만드는 데 저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정책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다만 세수 추계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갑자기 또 어제까지는 안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30만 원씩 2천만 원씩 던져주겠다라는 이런 발상을 조금 더 다듬어서 같이 논의를 잘 해서 이 보편적 복지를 이뤄가는 길에 자유한국당이 안 하겠지만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도 또 한편으로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자유한국당이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참 너무 재밌는 동네입니다. 정말, 놀라운 정당입니다. 어떤 정당으로 기억될지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자, 또 하나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탈당할 의사를 뭐 여러 차례 내비쳤는데 좋은 기회가 왔어요. 지금 저 민주평화당이 징계하려고 하는데 불감청 고소원 아닙니까? 사실 좀 그만두고는 싶은데 그만두자니 뭐 또 철새 얘기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저했던 터였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제 탈당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어쨌거나 정당 소속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정당에서 이미 윤리심판원으로 가 있다고 들었고요. 거기서 민주평화당은 어떤 심판을 내린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회윤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겠죠. 음주운전이라면은 국회의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사실 전대미문의 일이라서요. 정확히 국회에서 이 수행, 운전기사를 고용하라고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뭐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행을 두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 뭐 국회의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돌이켜보면 예를 들어서 김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수행이 고생한다고 먼저 보내고 그 세월호 유가족 아버지들이랑 대리운전 기사를 잡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본인은 뭐 전혀 책임이 없는 문제였지만 여튼 저녁이고 술 먹고 옆에 술 먹은 사람이 있고 이러면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도 마찬가지로 운전을 했던 사람이 기사냐 아니면 국회의원이냐 따라서 무슨 종류의 사고가 나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뭐 다 노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바쁘게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까지 해가면서 일정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주차도 되게 힘들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수행들을 두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 직원 회식이었다는데 본인이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술을 먹었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검사들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예전에 뭔가 좀 장점이 있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과 잘 알고 하니까 관내고 하면 음주운전에 걸리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이게 사실은 습관으로 봐야 하거든요. 이 정도 먹었으면 운전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전대 잡았다가 음주운전을 걸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술 먹고 운전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층위마다 나뉘어져 있겠지만, 현역 의원이 일부러 음주운전한다.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저는 이게 약간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근데 하여튼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서, 민주평화당이 5일에 그 회의를 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니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그리고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정당의 마음가짐, 국민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알 수 있겠죠. 그건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석을 또 잃는 것이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좋지 않겠지만, 또 그렇다고 감싸 안는 것은 또 더 큰 문제기도 하고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정당의 판단이 거기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나저나 북미 간의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가능할까요? 전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차례의 방북, 그다음에 판문점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양쪽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실행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좀 잘 마무리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특히나 이제 북에 있는 지도부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처음에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길이 열리고 나면 그 왕래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의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되겠지만 우리들이 먼저 나서서 섣불리 늦어질 것 같다느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느니 여론을 불러일으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연내 잡방을 추진할 것이고 남과 북의 마음은 좀 같을 것이라고 보고, 만에 하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대로 심각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배운 것은 남북 간의 정상은 언제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소위 수령, 지도자거든요. 지금은 그 역할을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은 수령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가 비핵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다시 핵무기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남북 간에 다 괜히 했어, 이제 접는 게 낫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과오가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북한 사회는 사실 최고 지도자의 무오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오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말한 이상은 그걸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남북 간의 관계는 지금은 불가역적인 상태로 왔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국면을 지나서 평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빨리 하려는 마음 가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나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명토박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내 답방 추진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얘기한 이상 저희는 그 말을 믿고 그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남남 간의 갈등이 심하게 불거지지 않도록 우리 내부에서의 치열한 토론과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극우단체 또 수구 언론들,
이들은 어떻게든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되고요. 여론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론으로. 그 사람들의 숫자는 변화하지 않고 다만 누구 쪽에 동조하느냐의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예. 뭐 저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여론이 많아지면 되는 것이지. 그럼 어지간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분들의 모든 행동을 막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예. 다만 보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한다고 눈살을 찌푸리게만 하면 예. 전체 여론이 그래 잘 왔어. 김정은 위원장 한국 잘 나가는 거 한번 보고 가.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좀 당당한 그 여론이 더 많아지기를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고 예. 그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지자들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12월 말이나 되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을 고려하면. 예. 12월 말이요. 어쨌든 연내에는 이루어진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건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을 입고 걸으세요. 바디로직이 당신의 몸을 조율해줍니다. 매일매일 입고 걷자. 바디로직. 망설이지 마세요.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베란다 난간, 평면 옥상에 자유롭게 설치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플러그인 태양광 마이크로 발전소는 다릅니다. 올블랙 패널에 세련된 디자인, 조망을 가리지 않는 층간 거치,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에 옥상 방수 걱정 없는 콘솔 거치, 디젤 연료를 쓰지 않는 배송 서비스에 2015-2018년 서울시 환경상에 빛나는 기술력, 더 안전하게 정규직 노동자가 책임 시공하는 마이크로 발전소는 다릅니다. 전국 보조금 문의는 070-4900-4686 검색창에 마이크로 발전소.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법농단, 이게 워낙 시끄러운 문제기도 하고, 임종원 차장이 구속된 이후에, 이제 고법 부장 판사라고 이제 고위법관 분들이 이제 글을 쓰시고, 네. 그거를 뭐 조국 민정수석이 반박하는 글을 썼다가 또 그런 것들이 옥신각신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뉴스가 지금은 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부장판사분들이 쓰는 글이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떤 심리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소상하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계속 디펜스를 하고 있어요. 부장판사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사법농단 피해자인 판사들이 또 반박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게 참 웃기는 노릇입니다. 그 사법농단 수사를 반대하는 이 중에는 장충기한테 충성 문자 보낸 그 판사도 있었고요. 그렇죠. 참 나작이 정말 두껍네요, 이 사람들.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강민구 부장판사가 지금 말씀하신 장충기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문자 내용 중에는 셀프 PPL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기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이 소개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광을 막 팔았는데 사실 영향력이 있는 매체들이나 요즘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플루언서라 그래서 예. 매체 파워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자연스럽게 좀 노출해달라는 PPL 요청이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들 가거든요. 예. 근데 강민구 부장판사의 페북은 뭐 팔로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별 그렇게 큰 기여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아서 셀프 PPL을 이제 했다는 거를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그 의도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나중에 밝혀진 문자 내용을 좀 보면 친동생이
삼성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예. 친동생의 인사 문제를 조금 해결해달라. 뭐 이런 이제 문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그냥 대놓고 부탁만 하기는 조금 면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양념으로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전력이 조금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걸로 문제를 삼았냐면 밤샘 조사하는 관행, 검찰에서 왜 밤늦게까지 12시가 넘어가면 계속 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보통 이제 조서를 검토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길게 조서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막 몇 시간씩, 7시간씩 뭐 이렇게 검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밤샘 조사를 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종구 부장판사라는 분이 이분은 뭐 그렇게 이름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했을까 뭐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강민구 부장판사가 이렇게 밤샘 조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반박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더니 이 강민구 부장판사를 두둔하는, 옹호하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발언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또 공격을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오르내렸던 분이 김시철 부장판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 세 분 다 고법 부장판사거든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부장판사라 그러면 다 부장판사로 알 수 있는데 고법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그러니까 기사 딸린 차가 나오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분들이어서 그냥 일반적인 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들하고는 급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 일반적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들이 승진을 앞두고 굉장히 목을 매서 일부만 승진을 하는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고위 법관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김시철 부장판사는 어떤 분이냐? 이분은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가지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가지고 있었다. 1년 7개월 동안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내려온 재판을 바로 끝내지 않고 한 1년 7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 임기에 재판을 못 끝내고 그 다음 인사가 난 다음에 온 김대웅 부장판사라는 분이 결국 끝냈는데 그 끝냈을 때는 이미 촛불혁명 때문에 이제 막 난리가 난 이후여서 그때는 정권의 눈치를 이제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됐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원세훈이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무죄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던 이런 분인데 그 재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심 때 원세훈이 이겼어요. 2심 이겼죠. 가서 엎어졌죠. 김상환 부장판사 때문에. 그래서 법정 구속됐는데 3심 양승태 손에 가서는 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그래서 파기환송심은 김시철 판사가 맡았는데 계속 쥐고 있다가 그래서 결국 무죄로 풀어줄 그 선거법에 있어서는 무죄로 풀어주려 했다가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결국 그래서 이제 촛불혁명의 여파로 원세훈은 김상환 부장판사 때보다도 더 혹을 달아서 더 강한 처벌을 받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자 그러면 김시철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세게 철퇴를 맞는데 굉장히 공헌을 한 분인데 그 재판을 정권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면서 세세히 간섭을 하려고 했고 그렇죠. 그 오더를 받은 대법원도 계속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가지고 온 재판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1년 7개월이나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때 재판 진행이 그렇게 공정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검사가 막 뛰쳐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글을 썼었냐면 이제 법관들에게 법관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뭐 코트넷이라 그래가지고 법관들만 사용하는 인트라넷이 있거든요. 인터넷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문제가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소상하게 그리고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것을 또 지적해가지고 막 문제를 삼았거든요. 김시철도? 그렇죠. 그 김시철이가 좀 그런 얘기 할 그 염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기사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참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들 하나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수 있을 텐데 이제 또 보수지나 뭐 이런 곳들에서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 하면서 뭔가 군부를 지피거나 그럴듯하게 이분들이 주장한 것을 받아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거를 끄집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분들의 주장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일단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 세 분들 중에서는 가장 짬이 높으신 분입니다. 1958년 경북 구미 출생이고요. 연수원 기수로는 14기인데 2007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이제 승진을 했으니까 이분들 중에는 짬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윤종구 부장판사는 1963년생이고 경북 영천 출생인데 연수원 기수로는 21기예요. 그리고 2014년에 고법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고 김시철 부장판사가 제일 막내입니다. 나이도 1965년생이고 서울 출생인데 이분은 연수원 기수로는 윤종구 부장보다는 2기수 앞서거든요. 연수원 19기인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게 율사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판사 출신 변호사시고 형도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고법부장으로 승진을 했으니까 이분은 사실 법조인 집안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아버지는 판사 출신 변호사시기는 한데 뭐 고위법관까지 갔다가 이렇게 나온 변호사는 아니고 판사를 조금 하다가 이제 바로 변호사를 한 걸로 봐서는 그 법원에 들어온 사람으로서는 율사 출신으로서는 이제 자기 집안에서는 가장 잘 나가고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나름대로 꽤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 게 이제 강민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밤샘 조사가 문제가 있다. 윤종구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석이 발언한 것이 문제가 있다. 김시철 부장은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게 지금 위법하다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 얘기한 것들이 선후와 경중을 따진 발언인가를 먼저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후도 엉망이고 경중도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따져야 될 거를 따진 게 아니고 한참 나중에 따져야 될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경중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를 이분들이 지적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당장 따져야 될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에 따져도 될 굉장히 부차적이고 가벼운 문제를 끄집어와가지고 막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세 사람 모두 공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용의 핵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주장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장한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굉장히 부차적인 것들을 물고 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강민구 부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따져보면 지금 사람들이 가서 뭐 밤샘 조사를 받는 판사들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뭐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뭔가 문제가 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것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 되시는 굉장히 고위법관 분이라면 이 사람은 조사를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는 내용을 들어보니 굉장히 이 부차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지금 먼지 털기를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문제는 전혀 따지지 않고요. 조사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밤샘 조사를 하느냐, 조사를 늦게까지 하느냐. 그래서 이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느냐, 보호해주지 않느냐라고 지금 문제를 삼은 건데 그러면 밤샘 조사라는 게 뭐 지금 판사들만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왜 침묵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계속 해오신 분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뭐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는 것에 있어서 뭐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시고 뭐 논문도 쓰시고 발표도 하시고 뭐 코튼에서 글도 쓰시고 이런 걸 계속해서 해오신 분이라면 네. 판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뭐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걸 가져줄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이분은 여태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 근데 언론에 수많게 나왔던 밤샘 조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으신 분이 판사들이 조사를 받을 때가 되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해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는 이 타이밍에 밤샘 조사가 문제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신 거는 굉장히 조금 구차하고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지적을 지금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예. 윤종구 부장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조국 수석이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당신이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고 뭐 문자 때문에 파문이 일어가지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을 졌거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 것도 없고 뭐 그냥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밤샘 조사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금 제가 지적한 취지로 조국 민정수석이 넌지시 애둘러서 지적을 페이스북에다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막 했는데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본질을 따지고 있느냐? 본질을 따지고 있지 않거든요. 조국 수석이 한 지적의 내용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를 따졌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분은 어떤 걸 지적하고 있냐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얘기인 거냐라고 또 마찬가지로 형식을 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헌법기관이 얘기하는 것만 옳고 비서실은 옳지 않다는 이 형식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구차하신 것인가는 더 설명하지 않겠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분이 예전에 했던 발언을 하나 조금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유신 시절에 긴급 조치를 위반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헌법을 말도 안 되게 바꾼 게 유신 헌법이니까 그냥 그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도 잡아다가 가둘 수 있고 뭐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유신 헌법 체제 하에서 긴급 조치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때 공개적으로 그걸 지적하는 글을 쓰셨던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헌법에 따른 결과는 모두 부정돼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어려운 말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법이 헌법인데 그 헌법을 이 사람들이 바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법관들이 헌법 최고법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냥 판결한 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할 일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생각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게 굉장히 사법부에 굉장히 치욕이고 우리가 최고법이라는 국가의 기틀이 되는 법이 정말 한 사람의 독재를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판사들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냥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이게 뭐 과거의 헌법에 따른 결과는 모두 부정돼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영연방 국가의 판사들은 범죄자들이 판사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가발을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영국 재판 이런 데 할 때 보면 하얀 가발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형사적으로 자기한테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해코지하거나 뭐 이런 거를 조금 막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적하면서 우리 법관들한테는 어떤 가발이 주어지느냐 라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사들을 잘 보호해줘야지
이런 걸로 판사들 실명 공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껏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인데 이게 지금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 못 찾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신 것이 이번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빗대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시철 부장판사가 지적한 것이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거라면 될 건데 이 나머지 두 분은 사실 약간 귀엽게 그냥 봐준다 그러면 약간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그냥 그냥 뭐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좀 구실거리를 찾다 보니까 애쓰셨네. 뭐 이 정도로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이 김시철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본인이 이제 원세훈 재판을 1년 7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주심 판사라고 하죠. 그 이제 합의부에는 그 부장판사가 있고 부장 옆에 이제 배석 판사가 둘이 있는데 사건을 주요하게 담당해가지고 맡는 사람이 주심 판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돌아가면서 맡거든요. 그건 이제 부장 판사가 주심일 수도 있고 뭐 나머지 사람이 주심일 수도 있는데 이 원세훈 사건의 주심 판사는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주심 판사가 김시철 부장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한 재판에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재판 진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장 판사 가운데서 도맡아서 하게 되거든요.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제 자꾸 전행을 휘두르니까 이 무슨 손자병법에 빗대가지고 국정원에서 하는 것이 뭐 이 통상적인 업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치고 하니까 검사가 이제 막 그거에 막 반발하다가 이제 막 법정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죠. 그 검사가 바로 박형철 현 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공안통으로 오랫동안 공안 검사를 하다가 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귀향도 가고 굉장히 찬밥 신세에 빠져가지고 좀 있다가 검찰을 나와서 이제 다시 청와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심 판사가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나를 인사 조치해달라. 딴 데로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정기 인사가 아닌 시즌에 FIU라고 그러죠. 그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실제로 옆에서 같이 재판을 하는 사람도 못하겠다고 이제 할 정도였으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법관들이 사용하는 내부 인트라넷에다가 코트넷에다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혐의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원세훈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그냥 업무를 했고 영향을 미친 적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검찰의 압수수색이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런 장문의 글을 이제 쓰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면서 하면 될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자신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가지고 또 김시철 부장판사가 조금 뭐 실명이 거론되거나 뭐 이러기는 했어도 자기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막 오르내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법부가 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냐 마냐 뭐 사법 처리를 받냐 마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중한 상황에 자기가 문제가 돼 있으면 그리고 또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조사를 받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가지고 해명을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또 무슨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그냥 대국민이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채널이 아니고 비공개된 법원 내부 전산망이었단 말이에요. 법원 내부에서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 사안을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법관들이거든요. 법관들한테 자기가 문제 없다라고 조목조목 이걸 다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재판을 누가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미리 이런 거를 읽고 예단을 가지고 기록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법관 윤리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예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처사는 법관이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어겨서 행정처에서 뭐 지시를 하거나 윗선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관이 오로지 독립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번 법관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지금 했기 때문에 법관 윤리 규정을 지금 위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또 주장을 했냐면 검찰이 자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해갔는데 이거는 별건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다.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문제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조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예전에는 서류로 모든 것이 있을 때는 그 이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갈 때 관련된 서류가 뭐 회계장부면 회계장부 아니면 뭐 회의록이면 회의록 이렇게 그냥 종이로 쭉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는 필요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만 가져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USB도 있죠, 뭐 하드도 있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조그마한 것에 하나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검찰이 가져갔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를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봐야 될 거냐 아닐 거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정립을 해야 되기는 할 텐데 지금 이 문제를 따지면서 자기를 향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절차를 문제를 삼으려면 전혀 뭐 재판에 관여한 바도 없고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 단지 자기가 유명하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이 국면 전환을 하는데 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먼지털이를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로 여론몰이를 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본인이 사법농단 사건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받았다 하면 그리고 지금 검찰이 그 외에 발견된 다른 증거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위법하다고 절차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러면 자기가 법관 윤리 규정을 무시한 이 절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괜찮고 다른 검찰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을 지금 당사자가 관련돼 있는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법관들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 두 분, 그러니까 강민구 부장과 윤종구 부장이 했던 것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굉장히 조금 무게 있게 비판을 받아야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세 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글을 쓰고 자꾸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 지금 80명 넘게 사법농단 관련해가지고 판사들이 와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김시철도 받았습니까? 아니 이분은 어쨌든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더라도 굉장히 위중하게 혐의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강도가 조금 센 글을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될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위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거든요. 그러니까 80명이 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과연 어느 선까지 기소를 할 것이냐, 어느 선까지 지시를 받아가지고 실행한 것을 문제 삼을 것이냐, 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조사를 받아가지고 실행한 사람,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실행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한꺼번에 너무 다 문제를 삼아버리면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우려도 뭐 현실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제 그게 조금 고민일 거란 말이에요. 과연 어느 선까지 기소를 해야 될 것이냐, 어느 선까지 그러면 사법 처리를 조금 무겁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판단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세 분은 그냥 놓고 본다 그러면 문제가 될 명단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당장 고위법관이시기도 하고, 김시철 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기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사법적인 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들춰내가지고 조금 이런 단서 제공을 좀 해줘야 나중에 언론이라든가 뭐 혹은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이라든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없을까 할 때 좀 가져다가 끌어다가 쓸만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누가 딴 사람이 해줄 수는 없고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조금 봐야 될 텐데 아마 세 분은 뭐 법원에 가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분명히 기소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 물론 이제 윤종부 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관련된 사건이 있는지는 조금 봐야 될 텐데 김시철 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리고 기소뿐만이 아니고 기소 단계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래 재판장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참 낯짝 뜨거운 보기 민망한 그런 글을 올렸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임종원 차장이 구속이 되고 뭐 구속 기간을 이제 10일 더 연장해가지고 15일까지로 연장하고 이번 주 중에 넘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이제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 정치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그냥 발언을 안 하는데 붙잡아두는 모양새가 오히려 또 오랫동안 붙잡아두기만 하면 네. 뭐가 없는데 그냥 계속 닥달하면서 붙잡아두고 검찰이 지금 속이 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오히려 좋지 않은 기사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예. 그 수위를 적당하게 재서 그냥 오히려 빨리 넘길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뭐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임종원 차장이 구속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제 그냥 뭐 그 고위법관 중에 한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고 그냥 적당히 잘 가나 보다라고 관심을 끊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근데 실제로는 물밑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지금 법정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재판부가 실제로 검찰에 타겟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 그냥 조직 차원에서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잘못된 거는 알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금 까발려져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사실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환부만 도려내서 최대한 하고 가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생각을 조금 잘못하면 이걸 가지고 조금 장난을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사법 역사상 본 적 없는 굉장히 첨예한 뭐 제가 예전에 뇌수술로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뇌수술에 해당하는 지금 사안이 진행 중인 거라서 그냥 여기서 관심을 끊으시거나 뭐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말아버리시면 나중에 굉장히 희귀한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어렵거나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옥신각신하는 공방이 이어지는 것 같아도 조금 눈여겨서 사안을 계속 보시면서 팔로우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하고 마치 그 적폐 판사들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저인망식 취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예. 뭐 하여튼 이런 귀여운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이런 거는 진지하게 받아가지고 막 공방을 벌이시지 마시고요. 예. 그냥 웃어 넘기시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그냥 좀 여유 있는 반응을 보이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4김쇼로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김용민 브리핑 12월 3일에 새 단장하는데요. 이완대 기자와 정선태 교수도 그때부터 다시 한 대에 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